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코엘 패션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코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럴, 그다음 휠라코리아, 즉 패션 의류 업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세 번째 시간으로 코엘 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지금 최대 주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대명화학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초에 55.96%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가 2대 주주인 이순섭 씨에게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47.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대명화학이 최대 주주인 대명화학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래서 이 대명화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명화학은 이것은 2018년도 대명화학의 감사보고서예요. 감사보고서. 즉 감사보고서는 이게 비상장이거든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는 연차보고서만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분기보고서는 공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공시를 한 내용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예요. 따라서 2019년도 1월에서 2019년도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까지의 어떤 변동 내역은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대명화학은 어떤 회사냐면 원래 2015년도에 주식회사 KIG를 해서 주식회사 대명화하고 상호가 변경이 됐어요. KIG는 뭐냐면 원래 창투였어요. 창업투자회사. 창투회사였는데 지금 대명화학으로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이 대명화학의 회장님은 권우일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회계사 출신이에요. 회계사, 공인회계사 출신인데 상당히 패션업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패션업계에서는 워렌 버핏이라고 불려요. 그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는 패션업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회장님인데 투자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은둔형 투자자라서 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얼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이 한번 대명화학 같은 경우는 자 크게 나누면 코엘 패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다 이노칩이 있어요. 모다 이노칩 즉 대명화학이 있어요. 자 코엘 패션이 있어요. 코엘 패션이 있는데 이 코엘 패션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코엘 패션이 그렇죠. 47.7%좀 줄어들었죠. 50%가 넘었었는데 47.7%.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모다이노칩. 그렇죠. 모다이노칩. 이 모다이노칩은 상장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회사니까 모다이노칩 찾아보시면 아마 사업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2019년도에 또 인수한 회사가 뭐냐면 이것도 비상장인데 한국월드패션이에요. 한국월드패션. 한국월드패션은 뭐냐면 월드패션이 원래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였어요. 한국월드패션은 일본의 월드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월드사의 한국 지사였어요. 근데 그 일본 월드사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해서 종속회사로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모다이노칩은 79.3%다 연결 대상이죠. 자, 모다이노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다라는 회사하고 모다 아울렛이 중요해요. 모다 아울렛. 아울렛은 어때요? 딱 보면 뭘 팔아요? 옷을 파는 회사예요. 옷을. 근데 이 모다하고 모다 아울렛을 뭐예요? 모다 이노칩이 흡수합병했어요. 흡수합병.
이 모다 이노칩을 여러분 사업보고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모다와 당사는 종속회사인 지분율 100%의 모다 아울렛을 흡수합병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CF 네트워크스가 손자회사인 K브랜즈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K브랜즈로 변경했다. 나오죠? 즉 여기서 또 중요한 회사가 아까 K브랜즈. 여러 가지 손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K브랜즈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모다 이노칩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죠? 많은데 여기서 K 이노칩 이건 합수합병 K브랜즈 K 이노칩이 아니라 K브랜즈. 자, 코엘 패션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K브랜즈는 뭐냐면 슈미나 그 다음에 닉스 브랜드죠. 우리 브랜드. 그 다음에 머스트비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닐라비 바닐라비 상당히 이런 회사를 인수했고 또 어떤 판매권이 있냐면 홈쇼핑 회사의 온라인 있죠. 온라인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권. 예. 자, 여기 보면 자, 대명화학은 뭐예요? 모다 아울렛이라는 그리고 모다 이노칩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쪽에 뭐 이렇게 보면 판매, 판매, 그 다음에 유통도 있죠. 도소매, 대형 할인점, 에코 유통, 리테일, 즉 유통회사들이 많아요. 이 회사는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다 이노치 물론 제조업체도 있어요. 제조업체도 있는데 유통도 많아요. 그리고 자 유통이죠. 유통 오프라인 플랫폼이에요. 오프라인 플랫폼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뭘 했냐면 대명화학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인수했어요. 부평점을 인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모다 아울렛이 영업점이 19개가 있어요. 19개가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뭐 이런들 뭐 도소매, 대형 할인점 등 가지고 있는 게 에코 유통이고 리테일도 있고. 그쵸? 자, 이건 코엘 패션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월드 여기 일본 나중에는 뭐 일본 월드사는 어떤 브랜드를 파냐 골프웨어 아다바트 여성복 오조쿠 이런 브랜드를 팔아요. 캐주얼 타케오키 쿠치 뭐 이런 어떤 브랜드를 팔고 나중에는 일본 월드사로부터 아마 라이선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명화학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종속회사는 아니지만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패션 플러스 패션 플러스 패션 플러스는 어떤 회사냐면 말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온라인에서 옷을 파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 예. 자,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 있죠. 오프라인 플랫폼,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패션 플러스 온라인 플랫폼. 그렇죠? 그 다음에 PWD라는 회사 지분 투자했고 PWD는 뭐냐면 이게 박부택 대표인데 박부택 대표가 K브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스워크 그 다음에 가먼 트레이블 86 로드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젊은 감각의 어떤 패션 브랜드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메종 미네트 페탈리즘 이런 회사 그 다음에 LMC 그 다음에 키르시 그 다음에 UIUI 보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를 투자하고 있어요. 이 안에 또 뭐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또 브랜드 투자하고 또 코엘 패션도 계속 뭐예요? 또 투자하고 계속 또 투자하고 해서 뭐냐면 이 회사는 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모다 아울렛, 롯데, 부평점 인수하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즉 코엘 패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다 아울렛이나 뭐 이런 게 연관이 없지만 대명화학 입장에서 보면 다 뭐예요? 어떤 마켓이에요? 이런 플랫폼들이 캡티브 마켓이에요. 캡티브 마켓이 되는 거예요. 캡티브 마켓. 이게 뭐지? 캡티브 마켓은 뭐냐면 내부 시장이라는 내부 시장. 그러니까 뭐냐면 코엘 패션이 만약 코엘 패션은 어떤 회사냐면 보통 해외 유명 브랜드를
라이선스 계약을 맺든지 어떤 계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파는 거예요. 파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런칭이 가능한 구조가 돼 있어요. 왜? 이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런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대명학의 최대 주주를 분석을 해야 이 코엘 패션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넓은 그림 안에서 코엘 패션을 분석해야지 코엘 패션만 드립다 분석하면 이 구조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 권오일 회장님의 어떤 투자 자체가 지금까지 이분이 투자해서 실패한 투자는 없었어요. 항상 성장하거나 상장하거나 더 잘 되거나 이거예요. 실패한 회사가 없었어요. 다 보면 좀 상당히 스트리트 패션 아니면 좀 감각 있는 젊은 감각의 그런 패션인데 자본이 좀 부족한 회사들에게 자꾸 투자를 하고 경영에 간섭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권오일 회장이. 그리고 뭐 거의 어떤 그런 뭐야 이분 얼굴을 직원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얼굴을 몰라서 뭐 엘리베이터 타면 막 뭐 이렇게 밀쳐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리고 비서도 없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차도 10년이 이상 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패션계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이 코엘 패션을 분석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다이노칩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대명화학도 분석해 보시고 대명화학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지만 엄청나요. 현금 흐름이 얼마예요? 엄청나죠? 820억에다가 664억. 당기순이익이 820억, 664억. 2018년도에. 그렇죠? 매출은 대명화학 매출이 보시면 1조가 넘어가죠. 1조. 그렇죠? 1조가 넘어가요. 1조. 네. 자, 우리 코엘피션 볼까요? 이제 코엘피션을 보면 자, 우리가 코엘피션을 보면 아까 코엘피션 말했듯이 이건 뭐 수입 브랜드를 뭐예요? 들여와서 뭐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쵸? 판매 국내에서. 그럼 뭐예요?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훨씬 높아요. 이 회사는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만약 휠라코리아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휠라코리아. 저번에 우리 한번 배웠죠. 휠라코리아 배운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봤죠. 자, 휠라코리아는 뭐예요? 자체 브랜드예요. 자체 브랜드고 코엘 패션은 뭐예요? 타 브랜드, 타 브랜드, 남의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인데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자체 브랜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잖아요. 자체 브랜드는. 계속 광고비를 투자할수록 인지도는 높아져요. 또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혁신을 얼마나 잘하느냐, 콜라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높아져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타겟 마켓이 10대에서 20대란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 10대에서 20대가 어떻게 돼요? 30대에서 40대로도 가자. 10년만 지나면 그쵸? 20년만 지나면 40대로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10대, 20대에서 충성 고객층이 30대, 40대 가서 어떤 경제력이 있다면 이제 만약 휠라코리아가 이제 30대, 40대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고가 브랜드를 만든다면 고가 어떤 신상품을 런칭을 하면 어때요? 이걸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건 안 된다. 코엘 패션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계약이 멈추면 그 브랜드를 팔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라이선스 계약이 멈추든지 어떤 계약이 멈추면 팔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 패션은 필라 코리아나 어떤 자체 브랜드보다는 어때요? 퍼 배수가 좀 낮아요. 항상. 퍼나 PBR 배수를 좀 낮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특징 때문에 낮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퍼나 PBR을 보고 이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섬.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패션
우리 회사인데 이 한섬이라는 회사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저효율 사업부를 철수를 하는데 그 철수하는 사업부가 뭐냐면 수입 브랜드 사업부, 수입 브랜드 사업부를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자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브랜드 자체가 높고 좋아요. 좋은데 뭐냐면 그리고 집객력이 높아요. 집객력. 예.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집객력이 높아요. 집객력이 높다는 것은 매출이 한번 런칭을 하면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그 브랜드 업체가 뭐예요? 갑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섬이라는 회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그래서 협상력에 있어서 협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입 사업부를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코엘 패션은 계속 수입 브랜드를 지금 계속 런칭을 해요. 새로운 수입 브랜드를 또 런칭하려고 또 하고 있고, 예, 예. 계속 런칭을 해요. 또 소국 같은 경우는 계속 런칭을 해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다. 이 회사는 이것도 경쟁력이 될 수. 수입 브랜드를 런칭하는 왜 다른 회사들은 어떤 협상력의 어떤 열의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는데 이 회사는 뭐예요? 브랜드를 붙여서 어때요? 이 회사가 또 제조도 하거든. 제조도 뭐 OEM으로 하여튼 외주 가공을 하든지 하여튼 제조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도 하고 그럼 브랜드를 붙여서 어때요? 홈쇼핑에서 박리담회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수량으로. 그래서 어떤 이거 수익성을 극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좀 틀리죠. 한섬 같은 경우는 수입 브랜드를 축소하는데 철수하는데 코엘 패션은 어떤 그런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이제 코엘 패션 입장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런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됐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그래서 그 구축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서 실패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코엘 패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야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 중심 판매 전략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량으로 그냥 밀어붙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쇼핑 편성 방송 횟수에 따라서 매출이 훨씬 왜냐 홈쇼핑은 대량 판매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엘 패션을 좀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다른 회사들은 수입 브랜드를 철수를 시키는데 이 회사는 수입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있는 뭐가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이렇게 계속 하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 회사가 원래 이제 필코전자가 이제 이게 그 전에는 필코전자였었어요 상호가 필코전자였다가 코엘 패션으로 상호가 변경됐죠 그쵸 언제 변경 그래서 이제 필코전자는 우리가 이제 필립스 코리아 이게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필립스가 뭐냐면 원래 필립스 전자라고 이게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지금은 이제 면도기 막 전기 면도기 파는 거 회사 있잖아. 좀 근데 이 네덜란드의 필립스 전자의 한국 지사가 원래 필립스 코리아에 있었어요. 필립스 코리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필립스 코리아가 94년도에 그 필립스 전자가 철수를 합니다. 여기서 필립스 전자가 철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인수를 하는 거죠.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를 필코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필코전자. 94년도에 필립스 전자가 한국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또 필립스 전자도 지금 또 필립스 코리아를 또 세웠더라고요. 필립스 코리아를. 그래서 필코전자로 해서 나중에 어때요? 합병을 하는 거죠. 예. 코엘 패션하고. 그래서 이제 코엘 패션 주식회사는 전자사업부와 어때 패션 사업부가 나눠져요. 전자사업부하고 패션 사업부가 나눠지는데 이건 한 10% 정도 비중이 이건 한 90%. 그래서 뭐냐면 전자사업부는 그렇게 여기서는 고려를 안 하고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패션 사업부만. 전자사업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의류 패션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우리 패션을 지금 스터디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사업부는 좀 제껴두고 90% 이상 차지하는 패션 사업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점은 영통구 신원 원천동에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합병했다는 거고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코엘패션 흡수 합병했다. 예. 상호 변경, 코엘패션으로 상호 변경이고 예, 이런 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기중 2018년도에 어때요? 이익 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 주식 소각. 예. 그리고 이익수가 자기 주식 소각 있고 그래서 주식수는 줄어들었겠죠. 그만큼. 배당은 어때요? 지금 계속 40원, 50원까지 늘었죠. 지금 늘었어요. 지금 이거 2019년도에 50원. 이미 공시가 돼 있어요. 지금 공시가 돼 있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코엘 패션이 전자사업부는 한 10%, 패션 사업부는 90%, 그리고 국내가 95%, 국외가 5%. 어,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은 적고 수출이 훨씬 많은데 코엘 패션은 내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예. 자, 패션 사업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패션 사업 부문은 어때요? 지금 현재 추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벽을 허무는 O2, 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델로 유통 채널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어때요? 지금 대명화, 오프라인, 모다 아울렛, 롯데백화점, 부평점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인점이나 그 관련된 그 유통회사가 많은 모다 이노칩 그 종속회사들이 유통회사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홈쇼핑, 온라인, 판매권, 그 다음에 패션 플러스 온라인 또 플랫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게 딱 O2 모델이 대명화 생각나죠? 예. 그 다음에 패션 사업 부분을 보면 패션 의류 산업은 계절성 특성으로 보통 1분기와 3분기가 비수기, 2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4분기 때 보통 매출의 한 30%가 발생을 합니다. 30% 발생하고 3분기 때 현금 흐름도 안 좋아요. 현금 흐름이 안 좋다가 4분기 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보면 이게 4분기 보면 이게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16년도 보면 이 보셔요. 현금 흐름 좋아졌죠? 단기 순이익이 이건데 현금 흐름 이거예요. 물론 이제 2018년도는 약간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지만 16년도와 17년도는 좋았잖아요, 지금. 자, 여기 보면 3분기 한번 볼게요. 3분기 현금 흐름. 3분기 현금 흐름을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45기 2018년도에도 안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2019년도 저 23억밖에 안 됐었는데 어때요? 지금 269억까지 증가했죠. 현금 흐름이 2018년도. 그쵸? 2019년도도 아마 좋아질 것 같다. 현금 흐름이. 매출도. 지금 2018년도 매출이 3분기 2018년도 3분기 매출이 2373억이잖아요. 2373억. 2018년도 4분기가 매출이 3393억. 1000억이 넘어가죠.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4분기에. 그쵸? 4분기에. 1000억이 넘어가죠. 즉 30% 이상, 30% 이상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4분기에. 즉 4분기가 가장 피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분기 가장 피크다. 그래서 이제 패션 사업부는 1, 3분기가 비수기고 2, 4분기가 성수기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배럴은 어때요? 배럴은
여름이 가까워질 때까지가 성수기죠. 그쵸? 겨울 지나서 한 4월부터 이제 아마 이게 나갈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건 아까 봤고 O2,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 홈쇼핑사의 중국 지사를 통해 중국 등 해외 시장에도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을 확대하여 매출 신장을 이룰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회사는 지금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홈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중국 지사를 통해서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을 신장을 이룰 예정이다. 또 여기서 뭐 자체 브랜드도요. 또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 그리고 과거의 신상품의 개발, 신규 브랜드 런칭, 모바일 등 매출 채널 개발, 오프라인 매장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시장과 신상품 매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회사는 이제 전자사업은 콘덴서 쪽이 크고, 그쵸? 패션 사업 있고, 참 여기가 이제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언더웨어 쪽도 상당히 언더웨어 쪽에 홈쇼핑으로 밀어내기를 많이 해요. 홈쇼핑으로 대량으로. 언더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 겉옷 대비 어때요? 겉옷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언더웨어. 디자인 민감도가 이게 더 크겠죠. 겉옷이. 그렇죠. 언더웨어는 브랜드를 붙여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붙여서 아무래도 디자인 민감도가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언더웨어 쪽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박리담의 전략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쪽도 많단 말이죠. 이쪽이 이제 그렇게 스포츠웨어는 뭐예요? 아무래도 디자인도 좋지만 내구성도 상당히 핵심이거든요. 오래 신을 수 있어야 되고 운동할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패션 사업 부분은 뭐예요? 즉 원재료 구입 후에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 및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후에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다. 그렇죠? 또 이제 OEM 형식으로 예, 생산을 하는 거죠. 자, 코엘 보면 홈쇼핑 영업 부분이 있고 이커머스 부분이 있고 레포츠 부분이 있고 여성 의류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홈쇼핑 쪽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어요. 특화가. 홈쇼핑 쪽이 이제 홈쇼핑 판매하는 회사들은 재고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재고 관리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색상별, 그다음 사이즈별로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홈쇼핑에서 특히 어떤 사이즈, 또 어떤 색상 이런 게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떤 제품별로 보통 아까 4, 5개월 전에 미리 발주가 되잖아요. 발주가. 그쵸? 발주 OEM 형식이 발주가 돼서 생산량이 거의 정해진다고요. 생산량이.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단품 판매를 안 한다고요. 단품 판매는 거의 안 해요. 다들 세트 판매, 세트. 몇 종 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 판매를 하면 세트를 구성하잖아요. 그 아소트를 구성하는데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이제 홈쇼핑 회사마다 이제 잘 나가는 사이즈 색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사이즈하고 색상들 상품들을 아소트를 구성해서 세트를 구성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상품들을 지금 발주해서 들여왔는데 뭐 이런 것만 팔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재고가 돼요. 그래서 이게 홈쇼핑을 할 때는 상당히 이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재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기획 단계부터 벌써 잘 해야 돼요. 모든 게. 기획 단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이 홈쇼핑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홈쇼핑하면 이제 소비자가 홈쇼핑을 보고 주문을 넣으면, 그래서 홈쇼핑 회사에서는 코엘 패션한테 발주를 하고, 코엘 패션은 어때요? 유통업체에게 배송 요청을 하면 배송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코엘 패션 주문을 하면 코엘 패션 판매를 하는 거죠. 대금을 또 받고. 그쵸? 자, 제품 판매 방법, 홈쇼핑 및 인터넷 판매, 자사 운영 쇼핑몰, 를 통한 판매, 오프라인 매장, 아울렛, 백화점 등 입점을 통한 판매, 판매 조건은 홈쇼핑, 백화점 등 유통 형태에 따라 현금 및 외상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렇죠. 유통 형태에 따라. 보통 이제 홈쇼핑이나 온라인은 거의 현금 정산이 많이 이루어지죠. 현금 정산. 그렇죠. 현금 정산이 이루어져서 좀 외상대가 거의 없어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뭐예요? 홀세일 형식으로 도매 같은 경우 있죠. 유통, 도매, 왕도매라고 하잖아. 왕도매. 왕도매 같은 경우는 주고 보통 외상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나죠. 예. 자,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계약을 이제 보통 하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 패션 부분 보면 이런 게 있다가 리복, 이런 브랜드명, 리복 많이 들어봤죠? 스포츠 의류, 제조 계약도 있고 판매 계약도 있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한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 2020년도까지 19년도 얘기는 19년도죠. 그래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지 연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언더웨어, 속옷,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쵸? 푸마, 골프의류, 라이선스 계약 19년도까지인데 연장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이건 좀 여유가 있죠? 이쪽은 아테스토니는 여유가 있고, 카파, 푸마 19년 이것도 확인해. 아디다스 19년도 판매,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그쵸?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계약을 했죠. 신규 계약이죠. 이거는 신규 캘빈 클라인, 그쵸? 런칭한 거죠. 2019년도에 완사입. 완사입이라는 거 뭐예요? 사입이 구매라고 했잖아. 구매, 그쵸? 구매, 완사입. 즉 말 그대로 그냥 띄어다 파는 거예요. 사서 직접 사는 거죠. 즉 뭐냐면 재고 부담을 우리가 갖는 거죠. 완사입은. 자, 아디다스 제조 판매, 제조 판매, 콜롬비아, 엘르, 그쵸? 라이선스 계약, 그다음에 푸마, 카파, 그쵸? 좀 이런 수입 브랜드들을 어때요? 제조나 판매 계약을 맺어서 뛰어다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죠. 라이선스 계약도 맺어주죠. 직수입도 하고, 직수입, 그쵸? 완사입, 그쵸? 그 다음에 라이선스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푸마, 헤드도 있고, 밀레, 예, 아르바니, 그쵸? 누구예요? 완사입. 이런 브랜드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이 나가는 게 이제 보통 한 2.4% 정도 지금 3분기까지, 그 다음에 2% 정도 나가네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 그쪽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이런 쪽, 속옷 쪽이 많죠. 여기 보면 브래지어 다 속옷 쪽이죠. 남성 팬티, 예, 그 다음에 다 속옷 쪽이 상당히 좀 많아요. 상표 등록, 예.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자, 여기서 큰 변동이 있는 금액들만 한번 이렇게 보면 현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도 어떻게 늘었죠. 매출채권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 늘었죠.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 이것은 뭐냐면 매출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외상으로 좀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외상.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 재고자산도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686억에서 857억. 이것은 뭐냐면 보통 아까 4분기 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30% 정도 이상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4분기가 가장 성수기다. 따라서 재고는 이것은 뭐 안전 재고의 어떤 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나중에 팔릴 확률이 크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어때요? 지금 3분기까지는 당연히 채권, 매출 채권, 외상 돈이 안 들어왔고, 재고
현금으로 주고 샀겠죠. 재고. 그렇죠? 현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을 거다. 3분기는 당연히. 선급금 미리 돈을 많이 지급을 한 거죠. 그렇죠? 213억. 그렇죠? 많이 지급을 한 거고. 그래서 뭐예요? 돈도 나갔어. 이것은 돈 주고 샀어. 재고자산. 이건 돈이 안 들어와.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현금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 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유형자산 변동 별로 없고 투자 부동산들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쵸? 특별하게 변동이 없어요. 그쵸? 예. 특별한 변동이 없죠. 자, 부채를 한번 볼게요. 유동부채. 많이 들었죠? 부채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들었냐? 단기차입금이 200억 이상 증가했어요. 단기차입금이. 그쵸? 200억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차입금이 대신에 287억이 감소했어요. 그쵸? 장기 차입금이 줄고 단기 차입금이 늘고. 그쵸? 그리고 선수금이 어때요? 지금 돈을 미리 받은 게 128억이에요. 돈을 미리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거 부채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재고자산을 줄 의무가 있죠. 재고자산을 줄 의무. 재고자산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재고자산을 줄 의무는 재고자산을 준다는 게 매출이잖아요. 나중에 이만큼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쵸?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선수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이 증가할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리스가 과거에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였는데 지금은 다 금융 리스로 회계 개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부채를 한다는 거. 자, 당좌 비율 한번 볼까요? 당좌 비율은 어때요? 유동자산에서 뭘 빼요? 재고자산을 빼는 거죠. 재고자산을 빼면 어때요? 1031억. 1031억인데 유동부채가 1000억. 어때요? 뭐 단기적인 지불 능력은 좋아요. 거기다 선수금까지 있잖아요. 이건 미리 돈을 받은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을 줄 의무가 아니라 미리 받고 뭘 줘야 재고자산을 줄 의무이기 때문에 128억 정도 예, 훨씬 더 그 지불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자본을 보면 지금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어요. 이익잉여금은 뭐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리세스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년 1월 달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렇지만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계속 쌓이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뭐예요?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익잉여금은 과거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건 과거의 역사.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변동 추이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어때요? 성장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당기순이익이 쌓이고 쌓인 게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부채 비율이 48%에서 43%. 그렇죠? 많이 줄었죠, 부채 비율이. 그리고 뭐예요? 지금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인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뭐랄까, 이게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면 어때요? ROE가 떨어지죠, ROE가. ROE가 떨어져요,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래서 뭐예요? 타법인 주식을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쵸? 돈을 가지고. 타법인 주식 취득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것 가지고 지금 취득을 했는데, 그래서 화장품 시장을 진출해 위해서 참존이라는 회사를 지금 취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어때요? 매출도 증가했고 그쵸? 매출 총이익도 증가했는데 이익률은 계속 줄고 있죠? 그쵸? 53.8%에서 3분기 51.5%로 이익률은 줄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증가했는데 이익률이 준다는 것은 생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 보면 지금 140억에서 146억으로 증가를 했지만 이익률은 줄고 있어요. 그쵸? 이익률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기순이익도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잖아요. 매출 증가한 거에 비하면 이익률은 많이 줄고 있다. 그렇죠? 이익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보통 판매 회사들은 이제 급여가 많이 나가요. 급여 나가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좀 많이 나가죠. 그래서 급여도 고정비 성격이 있지만 이 광고 선전비도 어떻게 보면 고정비 성격이 있어요. 계속 고정적으로 광고비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 보통 홈쇼핑 같은 경우는 보통 판매 수수료가 한 30% 매출 대비 한 30, 매출의 한 30%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백화점하고 비슷하죠. 네. 현금으로 면 아까 3분기 때 어때요? 현금으로 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4분기 때는 뭐예요? 항상 좋다. 4분기 때는 현금 흐름이. 그쵸? 4분기 때는 2018년도 작년 것도 보더라도 좀 많이 좋아졌죠? 원래 작년 거 23억이었는데 4분기에 보니까 269억으로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올해 4분기도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니까 259억이 나갔죠. 여기서 보면 아까 장기 차입금이 많이 감소했었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많이 상환했고 리스 부채도 감소하고 그쵸? 자기 주식도 취득하고 배당금도 지급하고 어, 오늘은 지금 코엘 패션은 제가 볼 때는 재무적인 측면보다도 약간 그 유통과 이 회사의 전략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재무 비율은 3분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4분기가 어째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그렇게 뭐 이익률이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4분기 때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 회사도 아까 휠라코리아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도 경쟁력은 있다. 수입 브랜드를 계약을 맺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파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협상력이 열리 때문에 이 수입 브랜드와 협상이 수익성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의외로 그래도 물론 수익성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또 홈쇼핑이라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 홈쇼핑의 어떤 재고가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데 나름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게 하나의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대명화학의 어떤 플랫폼들은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때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참존도 어때요? 대명화학의 플랫폼에 끼업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통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참존의 유통도 이 패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좀 회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재고가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좋은 회사하고 또 좋은 회사라고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했잖아, 분명히. 나쁜 회사라고 해서 나쁜 투자 대상은 아니고, 좋은 회사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되려면 가격도 저렴해야 된다. 이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임원, 주주는 아까 봤죠? 임원 한번 볼까요? 임원 보면, 예. 대표이사들, 공동대표이사죠? 2대 주주. 그쵸? 이순섭 씨.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력층은 뭐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코엘 패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초벌로 읽을 때는 이 정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투자가 되려면 저렴한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가격 관련된 가치 평가는 이제 본인들이 좀 하시면서 관찰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입니다.